네, 저희 5월 첫 주에 휴강을 하고, 사실은 휴강이 아니라 개강을 안 하고, 매체 특강으로 대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버이날에 개강을 했습니다. 어버이날에 이제 개강을 했는데, 5, 6월은 기출 분석반이에요. 근데 기출 분석반인데, 이게 이제 다른 강사님들 스타일도 이제 제가 그래도 수험 생활이 조금 오래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선생님들 스타일을 그래도 조금씩은 봤는데 이게 강사님들마다 약간씩 차이가 많이 나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대체 이 반을 왜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때가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 반을 수강을 하실 분들은 어떤 게 목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일단 사회성이 모든 교사분들이 좋으시면 좋겠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학교에 가보면은, 극 아이 성향의 선생님들이 진짜 많아요. 그런 분들은 스터디 자체도 되게 힘들어 하세요. 내가 왜 이렇게 인간들과 이제, 어울리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다. 막 이러신 분들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분들은 사실 연구직이 맞긴 한데 또 교사를 목표로 막 하세요. 그래서 이때까지 기출 분석을 못 하셨거나 아니면 기출문제 분석을 하고는 있는데 이게 맨날 문제는 풀고 있는데 대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뭐 그런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기출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아예 모르겠다 하는 지금 현재 학부생들 같은 경우에는 요거 같이 들으시면은 이제 맥 잡아가지고 앞으로 이제 기출문제는 요렇게 접근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식으로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가게 될 거냐면 매일매일 수업이 어떻게 진행될 건지만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시작을 할 거예요. 시작할 때 맨날 2개년, 2년이나 3년 정도의 기출문제. 오늘 글씨체가 안 좋군. 한 번에 보기. 그래서 오늘 이제 직강 선생님은 비포로 받으시긴 했는데 선생님들도 이거 비포로 뽑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긴 한데 집에 비포가 안 되면 그냥 A4로 뽑으신 다음에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다 이렇게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비포로 뽑으셔도 글씨체 상당히 작죠. 이거 이제 A4로 뽑게 되면 거의 이제 실명하실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점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라 아이패드로 보시거나 뭐 태블릿 PC로 보시거나 아니면 비포 사이즈 이상의 사이즈로 좀 인쇄를 해서 보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에 한 해에 나왔던 모든 기출문제를 한 판에 얹어놓고 이제 보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출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를 2, 3년을 보면서 이제 시작을 할 겁니다. 시작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화, 독, 작을 테마별로 뜯어봤더니 26개 정도가 나왔어요. 26개 정도가 나와서 이거를 이제 8주 동안에 보려고 하면은 한 시간에 3개, 한 주차에 3개에서 4개 테마 정도를 보면은 괜찮겠더라고요. 4개 테마 정도를 보면은 괜찮겠다. 그래서 요 테마별로 뜯은 거를 3개에서 4개 정도 같이 볼 겁니다. 어떤 방식이냐면 지금 A4로 제가 직강에서는 양면으로 인쇄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양면으로 해달라고 했냐면은 이게 단면으로 돼 있을 경우에는 본인이 잘 챙겨서 다니시거나 스테이플러로 찍어서 다니시면 좋지만 이 이론에 해당하는 문제가 뭐뭐가 나왔는지를 한 번에 이제 눈으로 볼 수 있게 앞뒤로 이제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것만 26개라고 했잖아요. 그럼 26장 정도가 나오겠죠. 그것만 이제 나중에 딱 계속 복습을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요 주제에서는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구나 하는 걸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 먼저 할 겁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뭐를 갖다 얹을 거냐면 각각의 기출문제 세부적으로 봐야 되는 애들은 여기서 수업을 같이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매일 마칠 때마다 요거 테마별 이게 진짜 힘들더라고요. 테마별 변형 또는 복습 문제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직강생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요거 3개에서 4개 정도 테마잖아요. 그러면 3문제 또는 4문제가 나온다는 얘긴데 요거 다 푸는데 20분 정도면 푸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분에서 30분 정도면 푸실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쉬는 시간 넉넉하게 드린다 치고 20분에서 30분 정도 드린 다음에 요거를 실전처럼 이제 푸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해설까지 해가지고 요렇게 하루에 짜임새가 짜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매일 가면서 그래도 내가 오늘 이 테마 4개는 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집에 가시면은 되겠죠. 그래서 제 수업은 일단 들으면은 머릿속에 남는 건 있어야 돼요. 오늘 내가 뭘 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집에 가셔야지 내가 오늘 7시간 6시간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대체 뭘 했는지 모르겠다. 기출문제를 봤나? 내가 한 행위가 기억이 나면 안 돼요. 내가 본 내용이 기억이 나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외우고 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업의 짜임새 먼저 알려드렸어요. 그럼 오늘 이제 시작하실 때 제일 첫 번째 얘가 또 말을 안 들어먹네요.
제일 첫 번째 이렇게 2024년 기출문제를 한 판에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순으로 가게 될 거예요. 역순으로 가게 될 거라서 어디까지 내려갈 거냐면은 2009년까지만 내려갈 겁니다. 왜 2009년까지만 내려가냐면은 2009년도부터 이제 객관식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좀 체계적인 출제 기간이다, 출제를 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고를 할 만한 기출문제는 2009년부터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2009년 모의부터 시작해서 보시면 되겠다. 그럼 2004년을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요거 한번 점수를 먼저 세볼게요. 점수를 먼저 세보시면은 전체 점수를 다 더하면은 몇 점이 나오냐면 24점이 나올 겁니다. 24점. 24점이 나오는데 얘를 지금 뭘로 나눠야 되냐면 80점으로 나눠야 돼요. 왜냐면 전공이 80점 만점이기 때문이죠. 그럼 지금 얘가 몇 퍼센트 정도의 변별력을 갖추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게 30% 정도가 출제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계속해서 이제 국어교육론이 비중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었어요. 문학이랑 문법이 좀 중심이 되는 게 우리 시험이었는데 이게 올해는 약간 판도가 바뀌지 않을까 싶은 게 왜냐면은 지금 화법, 작문, 독서 해서 6점에서 8점을 배치해 놓은 거죠. 각 영역별로 6점에서 8점을 배치를 해 놨기 때문에 이렇게 점수가 나오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뭐가 끼어드냐면 매체가 끼어들어요. 그러면 지금 화법, 작문, 독서 중에서 두 문제가 출제가 된 셈인데 거의 두 문제 아니면 세 문제거든요. 일단 두 문제는 확보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두 문제짜리를 한 문제로 줄일 수 있느냐? 줄일 수가 없다라는 개념이 나오죠. 그럼 지금 매체가 한 문제가 추가가 되거나 매체도 개별 영역이기 때문에 두 문제가 추가가 돼야 된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럼 적어도 몇 점이 추가가 돼야 되냐면 4점에서 6점이 더 추가가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적어도 4점에서 6점이 더 추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국어교육론의 비중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이제 문학과 문법에서 조금 내놓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 근데 이제 올해는 첫 해이기 때문에 아마 2점 정도 높아지는 경우도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은 해요. 어쨌든 지금 국어교육론의 영역 자체가 지금 늘어나면서 점수 비중이 좀 높아질 수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거기 보시면은 이 영역을 한번 뜯어볼게요. 여기 보시면 다음을 읽고 괄호 안에 기억 니은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쓰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지금 보면 뭐냐면 얘가 독서예요. 얘가 지금 독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보면은 체면 유지 전략과 관련된 부분인데 공손성의 원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얘가 지금 화법인 상황입니다. 얘가 지금 화법이에요. 그 다음에 요 아래 보면은 텍스트 수준의 설정 방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텍스트 수준의 설정 방법이기 때문에 얘 지금 무슨 영역일까요? 작문, 텍스트 수준. 이거 텍스트 이독성에 대한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지금 뭐냐면은 얘가 독서입니다. 얘가 지금 독서예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은 학생 초고인데 자기가 설득하는 글을 썼대요. 설득하는 글을 썼기 때문에 얘가 지금 작문이 되는 거죠. 얘가 지금 작문이 된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사고구술인데 여기 지금 보시면은 학생의 사고구술 프로토콜이거든요. 그런데 요거를 쫙 보면은 밑줄 긋기를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개념만 만들기 이런 게 나와요. 그럼 이건 무슨 전략이 되냐면은 얘가 독서 전략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독서 영역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 위쪽에 보면은 토론이죠. 토론이기 때문에 얘가 화법에 들어가게 되고 여기 밑에 뭐냐면은 좋은 쓰기 수업이기 때문에 얘가 작문에 들어갑니다. 그럼 지금 독서 3문제, 작문 2문제, 화법 2문제 이렇게 보이겠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문제 개수 상으로는 독서가 제일 많아 보이기는 하지만 배점 상으로는 화법, 독서, 작문이 전부 다 8점, 8점, 8점으로 공평하게 나눠 가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0%씩 차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점수 배점에 대한 얘기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뭘 얘기를 해야 되냐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은 독서 A는 읽기 성취 수준이 높은데도 읽기 활동 시간이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면 책을 열심히 읽지 않는다라고 하는 어떤 것이 나오냐면은 얘가 정의적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학습자의 어떤 정의적인 요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계속해서 출제가 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집중해서 봐야 될 거는 작문과 독서의 어떤 정의적인 요인과 그 다음에 지금 학습 작문, 학습 독서라고 하는 부분에 좀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1월 때부터 계속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그래서 정의적인 요인을 한번 다시 복습을 해보자면은 독서의 정의적인 요인, 독서, 태도, 독서, 흥미, 독서, 동기, 독서, 효능감 이런 단어들을 외우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개념어들을 본인이 읊어낼 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개념어가 나왔을 때 설명까지 할 수가 있어야 된다. 이기 때문에 선생님들 여기서 정의적 요인들 다시 한번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여기 지금 체면 유지 전략 나오고 그 다음 공손성의 원리가 나오게 되거든요. 이게 지금 좀 있으면은 알겠지만 오늘 이제 가지고 온 테마 중에 테마가 대부분 다 대화 부분이에요. 대화 부분인데 공손성의 원리가 꽤 출제가 안 되다가 이제 최근에 출제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손성의 원리 부분. 그런데 선생님들께서 놀라셨던 부분은 뭘 것 같냐면 이 체면 유지 전략 부분이 좀 낯선데 나왔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이전에 언급이 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아예 이전에 언급이 되지 않았다가 나오는 경우가 그렇게 없어요. 이전에 이미 약간 언급이 살짝 되었다가 나오는 추세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텍스트 수준에 대한 얘기인데 오늘따라 힘이 넘치네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뭐에 좀 확인을 해놔야 된다라고 했냐면 여기 최교사의 첫 번째 부분 텍스트 수준을 설정하는 데는 양적 평가 방법이라고 하는 부분에 밑줄을 치시고요. 그 다음 윤교사의 첫 번째 부분 교사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질적 평가 방법 이렇게 있거든요. 텍스트 난도라고 하는 거 이전에는 우리가 읽기 제재라고 하는 것에 그렇게 관심을 가지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읽기 제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려고 하면은 어떤 수준밖에 없다. 흥미. 독자의 흥미 정도만 우리가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겠다? 텍스트 수준, 텍스트 난도, 텍스트 이독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 내용이 출제가 되게 된 건데 보시면은 저는 이거 출제된 거 보면서 출제해야 될 게 출제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은 텍스트 수준을 평가하는 방법에는 양적인 평가 방법이 있고 질적인 평가 방법이 있는데 양적인 평가 방법의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언어가 상당히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객관적인 어떤 수치로 만들어내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랑은 약간 달라요. 영어는 단어가 길어지면은 어려운 단어죠. 근데 우리 단어는 이게 묶여져 있고 그게 초성, 중성, 종성의 구조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몇 글자짜리라고 해서 더 어려운 단어냐라고 하면 그거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글자짜리 한자어가 5글자짜리 고유어보다 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거 텍스트 이독성 공식이 나오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텍스트 수준에서는 뭐까지 들어가야 되냐면 질적인 평가 방법도 들어가 줘야 돼요. 그런데 질적인 평가 방법이 들어가게 되면은 반드시 뭐가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은 이게 교사의 전문성을 신뢰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되거든요. 이건 다른 평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분석적 평가를 하고 양적 평가를 할 경우에는 선다형으로 시험을 칠 경우에는 이게 뭔가 신뢰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타당성의 문제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어떤 질적인 평가를 하고 교사가 수행 평가를 하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교사를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발생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모든 것을 다 뜯어서 공부를 하시면은 선생님들 뇌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평가 방법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다. 질적인 평가를 할 때는 신뢰성의 문제가 발생을 하고 양적인 평가를 할 때는 이거를 평가할 수 있는 분석 도구가 마련이 되어 있느냐 이런 차원으로 이제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여기 이제 장문이 나와 있는데요. 장문에서는 어디 체크를 하셔야 되냐면 여기 독자 고려 전략 부분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독자 고려 전략을 표시를 하셔야 되고 좀 이따 왜 저거를 표시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 여기 개념망 만들기라고 하는 게 출제가 됐었는데 독서에서 여기 지금 개념망 만들기라고 하는 것은 전략이거든요. 얘 지금 전략이고 그 다음에 학생의 사고 구술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것은 평가 방법입니다. 평가 방법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셔도 지금 토론 수행 평가, 토론 수행 내용인데 여기 양면 메시지 전략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거든요. 양면 메시지 전략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 뭘 좀 보시면 좋냐면 여기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위해 교사가 안내할 내용 여기에 표시를 해두세요.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위해 교사가 안내할 내용 여기를 표시를 해두셔야 되는데 이거는 2003년이랑 엮어서 볼 때 조금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2003년이랑 엮어서 볼 때. 그 다음에 이제 장문으로 오게 되면은 여기 장문 이론 나와 있죠. 장문 이론. 이렇게 표시를 해두시면 됩니다. 제가 이번에 정리를 하면서 보니까 형식주의, 인지주의, 사회 구성주의라고 하는 게 이론 부분이죠. 이론, 토대가 되는 토대 이론 부분인데 독서에서도 출제가 될 수 있고 장문에서도 출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기출문제에서 개수를 세보니까 장문에서 이 이론이 압도적으로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형식주의, 인지주의, 사회구성주의 공부를 한다. 그럼 뭐를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장문을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대안적 장문 이론이라고 하는 것도 존재했었죠. 뭐였어요? 장르 중심 장문 이론, 표현주의 장문 이론, 뭐 이런 게 기억이 나셔야 될 텐데 그 다음에 뭐였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제 들어간 장문 이론들도 존재했었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생각해보면 독서에서의 이론보다는 뭐에서의 이론이 훨씬 더 다양하다. 장문에서의 이론이 훨씬 더 다양하기 때문에 장문 중심으로 공부를 해놓고 이 내용을 독서에 적용을 시키는 방식으로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봤어요. 그럼 이제 왜 제가 이렇게 표시를 했냐면은 자 우선은 이제 정의적인 부분 우리가 좀 신경을 많이 쓰죠. 정의적인 부분 신경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전략 여기도 전략 여기도 전략 그죠? 이렇게 전략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출제에 초점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 뭐를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전략 부분을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 다음 지금 여기 평가 방법이 나오죠. 그 다음에 요거 화법 부분에서는 뭐가 있다?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도 내용을 쓰는 거예요.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부분을 빼놓고 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평가 부분이 문제가 하나씩은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평가 방법 부분을 선생님들께서 잡고는 가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2024년 같은 경우에는 화법, 독서, 장문이 딱 10%씩 나눠 가지면서 전략 중심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 그리고 교수학습 방법과 평가 부분도 다루기 때문에 놓고 갈 수 없다. 장문 이론 부분을 잘 봐야 된다. 이론, 형식주의, 인지주의, 사회구성주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영역에서 많이 나온다. 장문에서 많이 나온다. 라고 하는 거 이제 봐둬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조금 독특한 부분 체크를 해 두시자면은 여기 화법 부분에서 토론에 여기 반박 부분이 나왔어요. 이전에는 교차 신문식 토론할 때 초점이 됐던 것은 뭐냐면은 교차 신문 부분이 초점이 됐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입론의 핵심 쟁점을 알고 있느냐 그리고 그 핵심 쟁점에 따른 교차 신문 질문을 할 수 있는지 교육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중심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가 나왔냐면은 반박 부분이 출제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좀 유의미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선생님들께서 봐두셔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2024년. 그럼 이제 2023년 부분으로 가볼게요. 선생님들이 이제 2023년 꺼내시면 됩니다. 한 판에 보니까 어때요? 너무 재밌으시죠? 문학도 이렇게 한 판으로 볼 거예요. 매년. 그 2024년 거 한 판에 보고 2023년 한 판에 보고. 근데 큰 의미는 없는데 이제 현대시에서는 뭐가 출제가 됐구나, 고전문학에서는 뭐가 출제됐구나 이런 것들 좀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요새는 적용되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구나 이런 거 체크를 하는 거죠. 자, 2023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자, 2023년도 점수 한번 다 더해볼게요. 점수 한번 다 더해보실게요. 2023년 점수 다 더하시면 몇 점일까요? 26이요? 무서운데. 20입니다. 22. 그래서 22점인데 이거를 다시 80으로 나눠야 되겠죠? 그럼 뭐가 나냐면 27.5%. 그러니까 어쨌든 25%는 넘어가는데 30%가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체크를 해놔야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보시면은 장문이 몇 점이냐면 장문이 6점이에요. 그다음에 화법이 몇 점이냐면 화법이 8점이죠. 그다음에 독서가 8점. 이래서 장문 부분이 조금 비중이 줄어들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느 영역인지 다시 또 뜯어볼게요. 여기 지금 학생 A가 쓰기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하여 김 교사가 진단했다이기 때문에 여기가 장문에 해당하겠죠. 이 문제가. 장문에 해당하는 문제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토의 수업의 기록이래요. 그럼 얘가 화법 부분이 되겠죠. 얘가 화법 문제가 되겠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독서 태도에 관한 교사 연수의 강연 내용이죠. 그럼 얘는 독서. 그 다음 요 아래 면접에 대한 수업 대화의 일부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화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장문 이론의 흐름을 다룬 그리고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가 장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문서 읽기라고 나와 있으니까 얘가 독서가 되겠죠. 얘가 독서가 되겠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문제가 이상하게 나왔다라고 말이 되게 많았어요. 왜냐면은 대충 풀어도 풀 수 있는 문제를 왜 출제를 했냐 이런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자, 우리가 체크를 빨리빨리 해야 이전에 2024년 기억이 남아있는 애들을 가지고 봐야 되는 애들 먼저 볼게요. 보시면은 지금 화법 부분에서 여기 한번 밑줄을 쳐 보시면은 교사가 학생들에게 지도해야 할 학습활동 한 가지를 써라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 다음에 참여자의 해당 발언을 인용하여 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우리가 봤을 때 여기에 대해서 교사가 안내할 내용을 쓰시오 라고 하는 부분 나왔던 거 기억이 나실까요? 그러니까 화법 부분은 지금 대본이 일단 길게 나와요. 대본이 일단 길게 나오면서 뭐를 지도를 해야 되는지를 찾고 그 지점에서 교사가 지도 또는 안내할 내용을 써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지도 방안을 쓰실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수업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 상황을 좀 예상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발표다 이러면은 학생이 뭐 제대로 되지 않은 매체 자료를 인용을 했거나 혹은 이제 목소리가 벌벌 떨리거나 이런 문제 상황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거기에 대해서 교사가 지도할 내용을 쓰시오 하는 형태로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요거를 문제를 세면서 봤을 때 화법은 초기 이론 부분 있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화법은 이론이 굉장히 약하다. 그리고 담화 중심으로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전부 다 담화 중심이에요. 전부 다 담화로 뜯어서 볼 수 있는 문제밖에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선생님들 그럼 앞부분의 이론은 날려도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토대가 안 되면은 뒤에 게 날아가요. 뒤에 게 날아가는데 앞에 그러면 들어가 있는 이론 부분은 뭐냐면은 수용과 생산 이런 부분이 있죠. 수용은 뭐냐면은 듣기 방법. 그 다음에 생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하기 단계라든지 이제 말하기 계획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돼요. 그럼 얘네가 아예 사용이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 사용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어디에 녹아 들어가 있다. 개별 담화 유형에 녹아 들어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독서나 장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장문 여기에도 보시면은 뭐가 나와 있어요? 장문 이론의 흐름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장문이나 독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부분에 되게 지루하게 배웠던 이론적인 부분, 본질적인 특성 뭐 이런 것에 대한 문제가 안 나오냐라고 하면 나와요.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도 보시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여기 읽기 전략 부분도 나와 있지만 여기 읽기 전략도 나와 있지만 뭐가 되냐면은 여기에 나타나 있는 특성을 한번 제시해봐라 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독서나 장문 같은 경우에는 본질적인 부분 또는 기초 이론 부분에서 출제가 실제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법은 그렇게 출제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되게 무시하고 싶으실 텐데 무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토대가 되어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꼭 잘 봐두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장문 부분부터 앞부분부터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장문에서 첫 번째 쓰기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이게 쓰기 불안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쓰기 불안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의적인 영역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보시면은 독서 태도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 문제 다 뭐에 대한 관심이냐면 정의적 영역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정의적 영역은 좀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은 뭐가 나오냐면 쓰기 전략이 나와요.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인지주의 장문 이론에서 인지주의에서 좀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전략이라고 하는 부분은 잘 알아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화법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어 있느냐. 자, 교사의 판단이 주어져요. 교사의 판단. 교사의 판단을 제시를 해주고 이렇게 판단한 근거를 인용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학생의 발화에서 인용을 해봐라. 그 다음에 이제 요거에 대해서 교사의 지도 또는 안내 방안을 제시해봐라. 이런 식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법 같은 경우에는 요거에 딱 맞춰서 내가 본문을 좀 해석을 잘 한 다음에
잘 가지고 와서 지도 방안도 잘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지도 방안들이 다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게 개론서들에 다 나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지도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개론서에서 이렇게 할 경우에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번에 요 문제는 어떤 걸 썼어야 됐냐면은 맨 마지막 부분에 뭐가 나와 있냐면 여기에서 B와 같이 판단한 이유를 쓰고 이를 근거로 김 교사가 학생들에게 지도할 학습 활동이죠. 그런데 B 하지만 모든 참여자가 그렇게 하고 있지는 못한다. 뭐냐면은 위쪽에 보면은 참여자 B가 최선의 해결안을 이끌어내기 위해 해결안 검토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은 B와 A씨가 어떻게 다른가? 라고 하는 것을 비교한 다음에 뭘 지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걸 그 자리에서 도출을 해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좀 이끌어내야 되는 상황이고, 오히려 이제 면접 부분에 보면은 지도 내용이 조금 확실한데, 디귿의 관점에서 필요한 학습활동 한 가지를 서술할 것이라고 되어 있어서 디귿은 간접적으로라도 한번 경험해본 상황에 대처하는 것과 상상과 가정만을 갖고 상황에 대처하는 것은 차이가 크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면접입니다. 그래서 이때의 답이 뭐냐면은 모의 면접 활동하기 뭐 이런 것만 들어갔으면 답으로 인정을 해줬었어요. 가상의 면접 활동하기 뭐 이런 것만 되더라도 답으로 인정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디에 나와 있느냐? 개론서 같은 데 보면은 이런 학생들에게는 요렇게 가상의 활동을 제한을 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 내용을 가지고 썼어야 됐는데 이게 외워야 되는 것이냐? 그 순간순간에 좀 기지를 발휘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국어 교육 공부를 안 하시는 거예요. 안 해봤자 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거 되게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공부를 하면 무조건 맞추는 건데 공부를 안 하면 맞출 수도 있고 못 맞출 수도 있는 이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공부를 좀 꼼꼼히 하셔가지고 무조건 맞춘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좀 가시는 게 맞겠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독서 문제 보면은 독서 기능 경력에서 알 수 있는 학생의 독해 능력 수준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여기 독해 능력 수준의 밑줄을 치시고 자, 독해와 수준의 동그라미를 쳐보시면은 자, 독해 수준이라고 되면 선생님들 이거 고유어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뭐냐면은 사실적 읽기, 추론적 읽기, 비판적 읽기, 공감적 읽기, 창의적 읽기 요렇게 나누는 게 독해의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지금 작성 방법에서 독해 능력 수준이라고 얘기를 했으면은 그 용어로 설명을 해봐라 라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용어로 막 설명을 하셨으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 아래쪽에 독서 태도 나와 있는 것은 체크를 해드렸고요. 그다음 여기 면접에서도 보면은 지원자의 답변 전략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즉 문제 출제가 다 뭐 중심으로 된다? 전략 중심으로 된다. 현재는 전략 중심으로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여기 아까 장문 부분은 기초 이론 부분이 사용이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 보시죠. 쓰기 특성. 니은에 해당하는 쓰기 특성인데 쓰기 수행 중 언제든 앞에 단계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쓰기 특성이래요. 그럼 우리가 쓰기 특성으로 기억을 할 만한 게 뭐가 있냐면은 첫 번째는 뭐냐면은 문자 의사소통이다라고 하는 거죠. 문어 의사소통. 문어성이에요. 구어성에 대비되는 문어성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사고 과정이다. 라고 하는 거였죠. 고차원적인 사고 과정이다. 이런 것들이 나와야 돼요. 그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의미, 구성, 과정이다. 이런 것도 나와야 되죠. 그 다음에 문제, 해결, 과정이다. 라고 하는 것도 나왔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회기성이라고 하는 게 나왔었다라는 거죠. 회기성. 선조적인 과정이 아니고 비선형적인 과정이면서 뭔가 이게 회기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근데 회기성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학생의 사고 발달이 어디까지 가야 된다? 무엇이 발달해야만 된다? 회기성이 일어나려면 학생이 뭐가 발달을 해야 된다? 그때 우리가 작문교육론에서 제가 그 복습 문제로 그래프도 드렸었잖아요. 그때 그 복습 문제는 동시성이었어요. 그 그래프가 나타내는 건 동시성이었죠. 회기성이라고 하는 건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학생의 사고에서 뭐가 발달을 해야만 회기성이 발휘가 되느냐? 그렇죠. 초인지가 발달을 해야만 회기성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완전 외우고 있는 것들을 활용을 한다면 엄청 빨리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따로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지금 인터넷 문서 읽기 수업과 관련하여 진행한 교사 간 협의 내용이었는데 자, 이 인터넷 문서 읽기라고 하는 게 이제는 어떻게 빠질 거냐면 얘가 매체 문제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매체가 달라지면은 사람의 사고가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매체 도구가 달라지면 사람의 사고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제가 지금 여기 태블릿 PC 활용해가지고 지금 우리의 학습지를 보고 있는데 많은 사연이 있고 지금 직강 선생님이랑 저랑 막 웃으면서 왜 안 주워가는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제가 요거를 보잖아요. 그럼 제가 종이에 필기를 하게 되면은 지우기가 쉽나요, 어렵나요?
어렵죠. 한번 쓰고 나면 심지어 우리가 지금 샤프로 필기 거의 안 하잖아요. 선생님들 보시면 다 펜으로 하고 있으실 거예요. 그럼 이제 띡 이렇게 되면 어때요? 이러면서 이제 새로 종이 받고 싶고 이렇잖아요. 또 인고생 선생님들 그 필기 하나 잘못되면 또 새 종이를 받고 싶어요. 꼭 새 종이를 받아서 하고 싶어 하시는데 이렇게 태블릿 PC로 하게 되면은 새 종이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그냥 지우개 클릭해가지고 이렇게 지우면 돼요. 그럼 이 매체 사용하는 도구가 달라짐으로써 사고가 달라진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뭐예요? 얼마든지 수정 가능하다라고 하는 가역성에 대한 사고가 생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자, 인터넷 문서 읽기다. 그럼 인터넷 문서 읽기의 핵심은 뭐겠습니까? 5월 5일에 매체 수업에서 얘기를 하긴 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뭐냐면은 복합 양식이죠. 복합 양식. 인터넷 문서의 가장 큰 특징은 이거 인쇄 문서도 마찬가지로 시각 요소가 들어갈 수 있긴 하지만 인터넷 문서는 이미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뭐가 들어올 수 있다? 청각적인 요소도 들어올 수 있고 영상의 요소도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복합 양식성이 훨씬 더 뛰어나진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이퍼텍스트성이었죠. 하이퍼텍스트성. 그래서 인터넷 문서 읽기라고 하는 것은 하이퍼텍스트성을 띠고 있다. 근데 하이퍼텍스트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뒤에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비선형적 읽기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터넷 글 읽기를 하다 보면은 클릭을 하죠. 그 링크를 클릭을 하죠. 그럼 거기에 매몰돼서 막 읽고 있지 않나요? 거기서 누가 끄집어내지 않는 이상은 거기에 매몰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비선형적 읽기이기 때문에 훨씬 더 집중도를 높여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냐면 네트워크성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선생님들께서는 아마 컴퓨터가 이미 연결돼 있는 세상을 살아오셨죠. 연결 안 돼 본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근데 이제 저는 연결되지 않은 세상도 살아봤어요. 그리고 어떤 세상도 있냐면은 과거에는 이제 컴퓨터 학원에 가면은 그 컴퓨터 학원 안에 있는 컴퓨터들끼리는 연결이 돼요. 근데 그 밖에 있는 컴퓨터들이랑은 연결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인터넷이 완전 조금 불완전하게 연결이 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영내 네트워크는, 그러니까 구역내 네트워크는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광범위한 광역망이 형성이 안 돼 있는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사실 제가 진짜 키가 조그맣고 그리고 이제 뭐라고 해야 돼요? 화장을 많이 하지 않아가지고 피부가 조금 느리게 늙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그 이제 조금 사람들이 제 나이를 가늠을 잘 못하는데 제가 컴퓨터 어느 시절부터 시작을 했냐면 제가 286 시절부터 제가 컴퓨터를 썼었거든요. 제가 컴퓨터에 진짜 관심이 많았어요. 약간 여담인데 제가 286부터 해가지고 286은 선생님들 윈도우라는 개념이 없어요. 윈도우라는 개념이 없고 도스라는 개념이 있어요. 모르시죠? 까만 화면에 글씨만 있어요. 그럼 명령어를 외워가지고 내가 찾고자 하는 파일의 경로를 내가 외우고 있어가지고 그거를 쳐서 그 컴퓨터 안에서 그 경로 파일을 열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한글 파일을 열고 싶다. 모든 경로를 다 친 다음에 한글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선생님들은 뭐 폴더 클릭하고 더블 클릭만 하면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GUI거든요. 이게 그래픽 UI 개념이에요. 그게 없던 시절부터 살았어요. 그때는 이제 컴퓨터 게임도 되게 단순했어요. 페르시아의 왕자라고 아세요? 선생님들 중에서 아는 분들 있으실 텐데 이게 되게 그래픽적으로 엄청 뛰어난 페르시아의 왕자를 하셨을 거예요. 저희 때는 페르시아의 왕자가 창에 찔려 죽어도 하나도 안 잔인해요. 왜냐면은 그래픽이 너무 구려가지고 그냥 이거 삐용 푹 끝이요. 뭐 그런 느낌으로 살았거든요. 근데 그런 컴퓨터를 쓰다가 이 486, 586 펜티엄 세대로 오게 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면 더블 클릭한 다음에 한글 파일을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된 거죠. 그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저는 매체가 달라지면은 인간의 사고가 달라진다. 이게 너무 느낌이 와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도스였을 때는 제가 경로를 싹 다 외우고 있을 때잖아요. 이게 인지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냥 차라리 종이에 쓰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차라리 종이에 쓰지 뭐 이런 생각 드세요? 아니죠. 자, 선생님들 지금 시험장에서 인터넷 끊고 컴퓨터 지급해주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너무 좋으시죠? 쓰다가 이제 컨트롤 C, 컨트롤 V 한 다음에 앞뒤로 막 해가지고 그 글도 더 문맥적으로 좋게 만들고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몇 년 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워드 프로세서 쓰기잖아요. 워드 프로세서 쓰기를 할 때에는 아이가 이거를 얼마든지 재구조화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쓰기 부담이 떨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얘기들이 이전에 이미 기출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 인터넷 문서 읽기라고 하는 것은 매체가 달라지면서 뭐의 변화까지 올 수 있다. 사고의 변화까지 올 수 있다. 그리고 새로운 읽기 방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다. 거기다 이제 아래쪽에 나와 있는 자기점검표 동그라미 해보면은 이게 평가 주체의 다양화.
예를 들어서 이제 동료 평가나 교사 평가나 이제 자기 평가나 이렇게 세 가지로 쪼개지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온다. 그럼 이 평가표를 선생님들께서 좀 잘 읽으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하나는 날릴 수 있어요. 어떻게 이제 쪼개실 수가 있냐면 얘가 지금 A예요. 얘는 지금 중심 내용 파악하기 때문에 얘는 A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얘가 이 세 개가 B입니다. B. 이게 뭐냐면은 초인지가 작용이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지금 보시면은 요 항목은 내가 질문을 했느냐 학습 도구로 질문을 활용하고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는 표예요. 근데 이제 어디까지 출제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냐면은 요 표의 일부를 비워놓고 선생님들한테 이제 써봐라 라고 하는 걸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지금 이 문제에서도 나온 거예요. 뭐냐면은 지금 아래쪽에 보면은 두 번째 작성 방법 조건을 보시면은 밑줄 친 기억이 문제가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읽기 전략을 반영하여 나에 추가할 새로운 점검 항목을 한 가지 제시할 것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점검 항목을 하나 더 추가해봐라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충분히 평가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 라고 하는 걸 보겠다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거를 코웃음 치면서 막 만들겠죠. 왜냐면 제가 수행평가를 맨날 해왔으니까 제가 전에도 수행평가 했던 거 막 보여드렸잖아요. 평가 기준 만드는 건 일도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학부생이나 너무 이제 학교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평가 기준 만드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럼 이 문제를 날려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평가 기준을 어떻게 구성하느냐라고 하는 것들도 선생님들이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마찬가지죠. 전략 중심으로 봐야 된다. 작문 이론 잘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작문과 독서 같은 경우에는 이런 특성을 나타내는 단어까지도 좀 잘 알아둬야 된다. 화법에서 출제할 때는 어떤 게 나온다. 문제 상황을 준 다음에 여기에 대한 지도 방안을 제시해 보시오.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가 된다라고 하는 흐름이 2024에 이어서 2023도 똑같죠. 그러니까 요런 짜임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판으로 놓고 보시는 게 선생님들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았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우리 이론 정리되어 있는 판을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쉬운 이론이에요. 쉬운 이론인데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다 했던 이론 다 했는데 왠지 기억이 안 나는 이론 계속 반복을 해드려야 돼. 제가 말씀드렸나요? 저 학교에서 일할 때 제가 교사로서 제일 뛰어난 덕목이 무엇이냐 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다른 분들한테 저는 이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게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첫 번째는 인내심이 뛰어나요. 학생들이 똑같은 질문을 한 100번을 해도 똑같이 대답을 해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생님 오늘 어디 가요? 현충원. 선생님 오늘 어디 가요? 현충원. 이거를 이제 한 5번 되면 선생님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야, 현충원 간다고. 현충원이 바보야. 지금 몇 번을 물어. 이렇게 되겠죠. 저는 그런 화가 안 나요. 그냥 현충원. 약간 속으로는 애가 지금 장난을 치거나 바보거나 둘 중에 하나겠지? 현충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 예전에 이러다 헤어진 적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었냐면 장난친다고 계속 저한테 뭐라고 이렇게 장난치는 거 있잖아요. 못 들은 것처럼 뭐라고 그랬는데 제가 계속 똑같이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오기가 생겨가지고 몇 번까지 가나 보자 이랬고 한 100번까지 간 것 같아요. 어쨌든 70번 넘었어. 그러니까 갑자기 화를 막 내면서 야이씨 이러면서 한 번은 져주겠다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쥐고 말고의 문제인가? 난 질문을 했으니까 답을 했을 뿐인데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저는 약간 성실도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얘기를 하려고 지금 시작을 했는데 일단 저는 학생을 믿지 않아요. 학생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학생을 믿으면은 교사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자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이제 발령 받으시면은 경험을 하실 거예요. 학생을 믿으면은 내가 수업을 했다. 그럼 학생은 어떻게 할 거다라고 믿을까요? 복습을 해서 올 거다. 외워서 올 거다. 그죠? 애한테 숙제를 줬다. 그럼 어떤 믿음이 있으세요? 숙제를 해서 올 거다라는 믿음이 있죠. 그런 믿음이 인간관계를 망쳐요. 왜냐면은 애들은 대부분 하지 않아. 애들은 그리고 대부분 한 번 듣는다고 되지 않아. 근데 선생님들은 애들은 한 번 들으면 될 거다. 왜냐면은 근데 웃긴 건 뭐냐면은 본인 첫 번째 반 수업할 때 망쳐요. 삽질하거든요. 두 번째, 세 번째 반 정도 되면 잘해요. 그러니까 본인도 3번 정도 복습하니까 잘 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애들은 한 번 듣고 잘할 거라고 믿는 거야. 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 애들은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대신에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제가 반복을 해줘요. 한 3번 정도 이렇게 수업 시간에 반복을 해주는 거야. 그랬는데 안 되면은 얘는 지금 학습에 문제가 있다 지금. 그러면 이제 좀 지도를 더 빡세게 하거나 그런 반들이 있어요. 3번을 반복했는데 똑같이 대답을 못하는 반이 있어. 그럼 이 반이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어 지금.
그럼 이제 빡세게 해줘야 돼요. 근데 어떤 반은 2번만 했는데 애들이 엄청 잘하는 반이 있거든요. 그럼 얘네는 심화학습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전 선생님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게 1월에도 수업을 하고 2월에도 수업한 내용이 이제 나올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은 아마 처음 보는 건 아니지만 완벽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교재 한번 보시죠. 자, 듣기의 방법인데 왼쪽에 기출문제 분석한 거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지금 추론적 듣기랑 비판적 듣기랑 공감적 듣기 이게 개론서에서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어떤 애가 나왔냐면은 2008년 2번 보실게요. 2008년 2번. 2008년 2번을 보시면은 얘는 사실적 듣기예요. 안 실어놨어요. 안 실어갖고 나중에 이제 그 기출문제 다 묶여있는 거기는 들어가 있거든요. 사실적 듣기는 뺐습니다. 2008년 2번. 뒤로 보지 마시고 왼쪽에 표. 자, 여기 표. Look at this. This. 2008년에 2번은 사실적 듣기여서 지금 우리가 참고할 만한 애가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날렸고, 그 다음에 2009년에 1차 1번? 걔가 뭐 분석적 듣기에 대한 내용인데, 이 분석적 듣기가 지금으로 치면 비판적 듣기입니다. 그런데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도 지금 참고로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럼 나머지를 보시면은 지금 뭐가 좀 출제가 많이 됐는데, 어쨌든 비판적 읽기가 좀 출제가 많이 된 느낌인데, 한 번이라도 더 많이가 된 느낌인데, 공감적 듣기가 그나마 최근에 출제가 됐구나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듣기의 방법이 출제가 많이 안 됐냐라고 하면 생각보다는 많이 된 편이에요. 근데 맨 아래쪽에 보시면 최근 3개년 이내에 출제 개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출제가 될 확률이 생겼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뭐랑 뭐를 좀 대비를 하셔야 되냐면 공감적 듣기의 방법을 시험 직전에라도 한 번 더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비판적 듣기가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그런데 자, 그 아래쪽에 메모를 해보시자면은 공감적 듣기는 뭐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냐면 소극적 들어주기와 적극적 들어주기의 차이, 소극적 들어주기와 적극적 들어주기의 차이를 중심으로 선생님들께서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소극적 들어주기랑 적극적 들어주기의 차이를 중심으로 선생님들께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비판적 듣기는 그럼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은 비판적 듣기의 평가 기준, 판단 기준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비판적 듣기의 평가 기준 정도는 선생님이 알고 계신지를 제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비판적 듣기 기준 3개. 신뢰성, 타당성, 공정성이죠. 신뢰성은 뭐랑 관련이 있고? 신뢰성 하면 나와야 되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도 하세요. 그렇죠. 출처. 되게 기뻐 보이시네요. 맞추니까 엄청 기뻐요. 그럼 타당성은? 합리성이에요. 주장과 근거가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는지, 근거들이 합리적으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지. 근데 이때 말하는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은 주장과 관련된 근거들인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논리적인 수준으로 봐야 되는 거죠. 공정성은 두 가지 차원으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정보에 왜곡이 없는지, 두 번째는 관점이 균형적인지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게 오른쪽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론을 같이 복습을 한 다음에 우리가 기출문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선생님들, 제가 지금 이번에는 왜 교재를 안 만드셨어요? 라고 이제 또 질문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면 그 이전에 한번 어떤 수강생분이 오셔가지고 제 교재 인쇄하느라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교재를 따로 안 만들고 이렇게 인쇄물로 다시 전환을 했냐면은, 솔직히 말하면 제가 올해 처음 이제 나왔잖아요. 제 교재를 그렇게 돈 내고 제가 사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약간 맨날 수정해야 되고 오타 있고 그러니까 전날에도 고치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돈 내고 팔 게 아니다. 돈 받고 팔 게 아니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우선은 지금 인쇄물로 전환을 했습니다. 전환을 했고, 나중에 이제 뭐 문제풀이반 정도 가면은 그래도 배송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해요. 어쨌든 선생님들께서 조금 고생되시더라도 인쇄를 하셔서 보셨으면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따로 양식을 만들기는 했지만 선생님들이 따로 가지고 있는 그런 기출문제집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연도별로 정리돼 있는. 그럼 이제 제가 수업한 내용을 그냥 거기다가 덧붙이세요, 선생님들. 따로 뭘 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제 거는 제가 수업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은 필수적인 이론들을 한 페이지로 정리를 해서 이렇게
얹어드린 다음에 관련 있는 기출문제를 한 번에 다 볼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개별 문제 보고 이런 방식으로 가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페이지로 정리된 이론들이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마다 동일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여러 번 싣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긴 했는데 저는 조금 한 번에 다 보고 내용은 한 번에 다 보고 문제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핵심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추론적 듣기, 비판적 듣기, 공감적 듣기 이렇게 있긴 하는데 이 세 개 중에서 사실 출제에 가장 초점이 될 수 있을 만한 거 혹은 내용이 가장 많은 거, 솔직히 말하면 내용이 제일 많은 거는 공감적 듣기예요. 내용이 제일 많은 거는 공감적 듣기인데, 그리고 변별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한다면은 공감적 듣기에서 출제를 해야 됩니다. 왜 변별을 목적으로 하면은 공감적 듣기에서 출제를 해야 되냐면은 소극적 들어주기랑 적극적 들어주기가 헷갈려요. 소극적 들어주기랑 적극적 들어주기가 헷갈리기 때문에 만약에 변별을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공감적 듣기에서 출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사회로 오면서 뭐가 더 중요하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비판적 듣기가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저한테 올해 뭐 연락이 올 리도 없지만 왜냐면 퇴직했으니까 뭐 출제하러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는 비판적 듣기 출제할 것 같아요. 왜냐면 애들한테 정말 필요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매체 읽기에서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비판적 듣기 부분을 출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건 제 생각이고 내용이 제일 많은 건 공감적 듣기이기 때문에 공감적 듣기가 출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론적 듣기 볼게요. 이랬는데 추론적 듣기에서 나오면 불싸. 자, 추론적 듣기 보겠습니다. 언어적 표현은 물론이고 언어적 요소에 덧붙여서 의미를 전달하는 준언어적 표현과 몸짓 언어 등의 비언어적 표현들을 단서로 활용하여 그 표현의 함축된 의미를 파악하면서 듣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적, 준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을 모두 다 활용해서 그 의미를 추론해내는 것. 파악해보는 것이 추론적 듣기이다. 그런데 어떤 의미를 파악을 해야 되느냐? 함축된 의미를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론적 듣기라고 하는 것을 정리를 해보자면 어떤 것이냐? 우리가 말할 때 표현이라고 하면은 언어적 표현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준언어적 표현이 있을 수도 있고 준언어적 표현이 뭐예요? 언어적 표현을 더 강조해주는 표현이죠. 그래서 어조라든지 말의 빠르기라든지 이렇게 일단은 내뱉고 있는데 그것을 더 강화하든지 약화시키는 어떤 요소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언어적 표현은 뭐냐면은 언어적 표현을 대치하거나 아니면 무력화시키거나 강조하는 부분이 비언어적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표현이라든지 아니면 의상이라든지 아니면 동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무엇을 도출해내야 되느냐 하면은 함축된 의미를 도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엇을 도출하는 것이 아니냐면은 표면적인 의미를 도출해내는 게 추론적 듣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숨겨진 의미, 함축된 의미를 추론해내는 것이 추론적 듣기이다. 그런데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뭐냐면은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청자의 배경 지식, 경험 이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뭐냐면은 대화 맥락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도출해내야 되느냐라고 하면 함축된 의미, 숨겨진 의미를 도출을 해내야 되는데 무엇을 이용해야 되느냐라고 하면은 언어적 표현, 준언어적 표현, 비언어적 표현을 이용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이 매개될 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뭐냐라고 하면은 청자의 배경 지식과 경험 그리고 대화 맥락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아래에 보면은 준언어적 비언어적 표현들은 언어적 표현을 보완 동그라미 대치 동그라미 강조 동그라미 해보시면은 보완 대치 강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언어적 메시지 못지않게 이러한 준언어 비언어적 표현에서 드러나는 화자의 의도를 추론하면서 듣기를 수행해야 되는데 예전에 한번 이론 설명을 하면서 말씀드린 게 있어요. 만약에 언어적 표현과 준언어적 표현 비언어적 표현이 모순될 경우에는 무엇을 믿는다? 네, 비언어적 표현을 믿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언어적 표현보다 오히려 얘네가 무의식적이고 훨씬 더 본질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거를 더 믿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다음에 들은 내용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분적인 정보들을 특정 구조나 틀로 조직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 의미를 해석하기도 하고 미처 언급되지 않은 가정이나 관련 내용을 추론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무엇을 추론해내야 된다? 어디에 밑줄을 치셔야 되냐면 거기서 들은 내용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거기 밑줄을 치셔야 됩니다. 부분적인 정보들을 특정 구조나 틀로 조직화 밑줄을 치시고
부분적인 정보들의 특정 구조나 틀로 조직화. 그 다음에 뒤쪽에 의미를 해석 밑줄을 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밑줄을 치셔야 되는 게 미처 언급되지 않은 가정이나 관련 내용을 추론. 그러니까 숨겨진 내용을 추론해내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추론적 듣기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유형의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서로 어떤 방식으로 의미를 구성하는가를 파악할 수가 있다. 그래서 거기 소통 방식 나와 있는데요. 선생님 소통 방식이라고 옆에다 쓰신 다음에 그게 기입형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뭔가 숨겨진 의미를 파악하는데 뭐 청자의 배경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소통 방식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 소통 방식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뽑아낼 수 있겠느냐. 근데 뒤에 나온 예를 보면은 소통 방식이 대화에 영향을 미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직접적 소통 방식, 간접적 소통 방식, 협력적 소통 방식, 대립적 소통 방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다른 사람과 협력하는 방식으로 소통하는 사람이다. 이러면은 그 사람이 나한테 근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평소에 되게 협력적으로 소통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맨날 노맨이야, 노. 뭐만 얘기하면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내가 뭐라고 얘기했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에이씨 오늘도 시작이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약간 그 추론적 의미를 다르게 파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통 방식도 중요하구나. 그래서 소통 방식에 체크를 해두자. 그래서 추론적 듣기는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무엇을 도출해내느냐? 함축된 의미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떤 단어까지 챙겨가자. 소통 방식이라고 하는 단어를 챙겨가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판적 듣기 볼게요. 비판적 듣기라고 하는 것은 청자 자신의 입장이나 관점을 견지하면서 거기에 밑줄을 치고 별표를 쳐야 돼요. 이게 마치 비판적 듣기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입장을 아예 없애거나 아니면은 아예 그것만을 얘기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입장이 어때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좀 고려를 잘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뭐냐면은 자신의 입장을 지키는 게 목적이긴 합니다. 자신의 입장을 견지하면서 단순히 들은 정보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이나 견해에 대하여 평가하고 판단하면서 듣는데 그 목적이 있다. 평가 동그라미, 판단 동그라미. 이때 비판적이란 말은 무조건 상대의 말을 부정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들은 내용을 확인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신뢰성, 타당성, 공정성 등을 판단하고 평가하면서 듣는다는 의미다. 신뢰성 동그라미, 타당성 동그라미, 공정성 동그라미. 그래서 신뢰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나 자료의 출처가 믿을 만한 것인지에 대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뒤에 하나만 더 써놓으시면 좋은 게 출처 자체가 제시되어 있는가도 기준이 될 수가 있어요. 출처 자체가 제시되어 있는가도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출처 자체가 제시되어 있는가 라고 하는 것도 기준이 될 수가 있다. 그 다음 타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이 전후 맥락에서 자료나 근거로부터 결론을 이끌어내는 방식이 합리적인지, 자 밑줄 치면은 결론을 이끌어내는 방식이 합리적인지 방식에 동그라미까지 치면 좋겠죠. 그다음에 현실이나 삶의 이치에 부합되는지 등을 따지는 것인데 현실이나 삶의 이치에 부합되는지에 밑줄을 쳐보시면은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현실이나 삶에 부합되는지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주장과 근거가 맺는 관계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중요해요. 첫 번째는 주장도 합리적이냐 근거도 합리적이냐 이것도 중요한 거고 삶의 이치에 맞느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주장과 근거의 관계가 합리적으로 맺어지고 있느냐. 두 가지를 다 따져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이거 타당성 설명해 보라고 하면 선생님들 설명 잘 못하세요. 심지어 저도 양심 고백하자면은 이제 학생들한테 맨날 타당성을 주제 관련성이라고 막 설명한 적이 있었거든요.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건 통일성이었어. 애들한테 타당성을 잘못 설명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넘어가요. 그러니까 왜 넘어가지냐면은 제가 그렇게 설명했다고 다른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선생님도 헷갈리신 거예요. 다른 선생님도 통일성과 타당성이 또 헷갈리신 거예요. 왜? 티읕으로 시작을 하니까. 그러니까 헷갈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막 그냥 넘어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니까 타당성이 뭔지를 정확하게. 첫 번째 내용 타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다뤄야 할 내용을 삶의 이치를 다루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 그죠? 삶의 이치에 합리적으로 맞아 들어가는가. 그다음에 두 번째 형식 타당성 또는 방식 타당성인 거죠. 이거는 주장과 근거가 합리적으로 그죠? 정확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다. 그다음 공정성 보겠습니다. 공정성은 말의 내용이나 주장이 공평하고 정의로운가에 대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이제 뒤에 두 가지 쓸 수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정보에 왜곡이 없는가.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정보에 왜곡이 없느냐. 두 번째는 한 10분 전에 했습니다. 한 10분 전에 했습니다. 일단 뒤에서 웃 참아오고 계신데 선생님도 앞에 계시면 그렇게 돼요. 선생님도 막 까먹고 이렇게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앉아있으시겠는데 익숙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다 이런 표정이거든요. 제가 질문하면은 왜냐면은 특히 여고에서 이걸 당해요. 지금 여기 다 여자분들 계신데 여고에서 이걸 당해. 여고에서는 애들이 다 고개를 끄덕이면서 막 다 알아듣는 것 같은 표정으로 다 있거든요. 언제 진짜 화가 나냐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치고 나서 평균 점수를 보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이게 이렇게 막 평균 46점이 나올 문제니 얘들아? 지금 우리가 100점짜리 시험을 쳤어 얘들아? 이런 느낌 있잖아요. 애들이 선생님 죄송해요. 못 알아들었어? 아니 그때는 알겠던데. 그럼 왜 이래? 시험지 보니까 모르겠더라고요. 필기는 기깔나요 막. 무슨 필기하려고 학교 다녀 애들이. 오히려 남자애들은 배신감은 안 들어. 왜냐면 남자애들은 제가 수업을 하잖아요. 쳐다만 보고 있어. 얘들아 써. 그러면 써요? 써. 이러면 뒤로 돌아봐. 왜 돌아보는지 아시죠? 야, 펜 있냐? 펜이 없어. 일단 그 반에 반장은 일단 펜을 많이 갖고 다녀야 돼요. 왜냐면 애들이 펜 있냐 해서 결국에 누구한테 갈 것 같아요? 반장한테 가요. 그러니까 반장은 한 30개씩 들고 다녀야 돼 그거를. 그래서 이제 펜을 이렇게 전에 이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고3 반에 중간고사 때였어요. 완전 여담입니다. 선생님들 지금 공정성을 빨리 두 번째 거 생각하고 있었어요. 첫 번째는 정보에 왜곡이 없느냐. 두 번째 뭔지를 빨리 떠올리시라고 10분 전에 했으니까 그때 필기하시는 것 같았는데 그 고3 남자반 옛날에 고3 남자 문과반 혹시 아세요? 이 전설의 반이에요. 고3 남자 문과반 이 세 가지 극악의 조건이 모인 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반은 보통 그 반에서 한 4명 정도 공부를 해요. 근데 너무 충격적이었던 게 정기 중간고사였는데 3학년 2학기 중간고사였던 것 같아요. 그 시험 감독을 들어갔는데 한 반이 컴싸 하나로 마킹을 다 했어요. 그 반에 컴싸 갖고 있는 애가 한 명밖에 없어가지고 다 없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고 간 것도 이렇게 막 나눠주고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컴싸 1개가 아니라 한 3개 정도로 한 거죠. 제가 가져간 것도 한 2개밖에 없으니까 이 줄은 제 거 갖고 하고 있고 이 줄은 앞에 있는 애 거 갖고 하고 있고 막 이런 거예요. 막 전달을 제가 해주고. 근데 되게 쉬운 건 뭐냐면 애들이 금방 풀어요. 푼 게 아니고 찍으니까 금방금방 넘기는 거예요. 컴싸를. 그런 건데 지금 선생님 첫 번째 정보에 왜곡이 없느냐. 좀 알려드리면 외우실 거예요. 관점이 균형이 있는가. 관점이 균형이 있는가. 정보에 왜곡이 없는가. 관점이 균형이 있는가. 이거 두 개를 좀 학생들한테 알려주시면 된다.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관점이 균형이 있는가. 그리고 정보에 왜곡이 없는가. 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좀 보시면 된다. 그래서 신뢰성, 타당성, 공정성이 무엇인지 선생님들이 알고 있으셔야 되고 이게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좀 알고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시면은 신뢰성, 타당성, 공정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다음에 저는 밑줄을 쳤는데 메시지 이면에 함축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합리적인 과정을 강조함으로써 청자로 하여금 성급한 판단이나 왜곡된 이해를 피하고 보다 신중하게 반응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니까 이거의 목적은 뭐냐면은 청자를 세상에 염세적인 애로 만들려는 게 아니에요. 세상 모든 것을 믿지 않고 막 공격하고 이런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핵심은 뭐냐면은 아이가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는 태도를 갖추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애들은 이게 좀 부족해요. 예를 들어서 누가 뭐라고 하면 그것 우르르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반대되는 얘기하면은 진짜 나쁜 놈이라서 우르르 믿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혹시 이거 진짜 옛날 사건인데 최선당 사건 아세요? 최선당 임산부 사건이라고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최선당에 제가 자꾸 예시로 드는 게 너무 올드하다면서 그때 5월 5일에 온 저의 지인들이 막 뭐라고 했었는데 최선당 임산부 사건이 뭐냐면은 최선당의 직원이 임산부한테 그 뜨거운 거를 끼얹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막 다쳤다 이런 게 맘카페 같은 이런 카페에 글이 올라왔어요. 어떠세요? 임산부 폭행 사건이었어요. 막 뜨거운 거 끼얹은 게 아니고 임산부를 때렸대요. 배를 막 팍 쳤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온 거예요. 완전 국민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갖고 최선당 불매운동이 일어났었거든요. 난리가 났어요. 그 샤브샤브 집에 막 불매운동 문 닫고 점주들 막 다 막 근데 그 다 소상공인들이잖아요. 다 막 문 닫고 폐업하고 막 이렇게 됐어요. CCTV 깠더니 그 임산부가 블랙 컨슈머예요. 막 애가 막 뛰어다니고 있고 그 제지도 안 하고 막 이렇게 되고 그리고 직원 폭행한 적 없고 그 사람이 그냥 지어낸 거예요. 근데 지금 최선당 하나가 폐업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판단조차 하지 않고 어떻게 다 우르르 믿어버리고
또 이제 그게 밝혀지니까 우르르 또 그 사람을 마녀사냥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필요한 게 뭐다? 자신의 정확한 입장을 견지를 하면서 신중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다? 비판적 듣기가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이거 마찬가지로 매체 읽기에서도 적용할 수가 있어요. 자, 매체 읽기를 할 때 비판적 읽기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려면은 어떻게 얘기를 하면 될까요? 일단 그 환경을 설명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지금 나고 자라는 매체 환경은 어떤 환경이에요? 정보의 양이 엄청나게 쏟아지죠. 엄청나게 쏟아지는데 거기에서 자기가 정신 못 차리고 있으면 이게 휩쓸려 간다는 말이에요. 휩쓸려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보다는 자신의 입장을 견지하면서, 그럼 이거는 뭐예요? 자신의 입장을 견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나만의 어떤 입장을 세운다라고 하는, 적어도 이 정도의 지성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하나 정한 다음에 이게 맞는 입장이든 틀린 입장이든 그건 필요하지 않아요. 일단 자신의 입장을 세워야 돼요. 일단은 세운 다음에 이게 만약에 잘못된 입장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타당성, 신뢰성, 공정성에 따라서 평가를 한 다음에 내 입장이 잘못됐구나라고 판단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애들이 처음부터 명확하고 옳은 입장을 세워야 된다. 이건 맞다, 틀리다? 틀렸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얘네가 틀린 입장을 세울 수도 있어요. 선생님들 교실 가면 그런 애들 엄청 많아요. 엄청 많거든요. 그러면은 걔의 입장을 타당성, 신뢰성, 공정성에 따라서 평가를 하고 점차 바꿔가는 것. 이게 이제 교육적인 효과라는 거죠. 비판적 읽기의 효과다. 그래서 그 아래에 나와 있는 그 부분이 중요하다. 청자로 하여금 성급한 판단이나 왜곡된 이해를 피하고 보다 신중하게 반응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비판적 듣기의 핵심이고, 이거 어디도 적용을 할 수 있다? 비판적 읽기에도 적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비판적 읽기가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 뭐라고 해야 된다? 자, 비판적 읽기가 왜 중요하냐? 아래 나와 있지 않나요? 독자로 하여금 성급한 판단이나 왜곡된 이해를 피하고 보다 신중하게 반응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그 청자를 독자로만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자, 비판적 듣기가 왜 중요하냐? 청자로 하여금 성급한 판단이나 왜곡된 이해를 피하고 보다 신중하게 반응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비판적 읽기가 왜 중요하죠? 독자로 하여금 성급한 판단이나 왜곡된 이해를 피하고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되셨나요? 그래서 비판적 읽기와 비판적 듣기는 동일한 선상에서 보셔야 됩니다. 동일한 선상에서 보시고 새로운 걸 배웠다. 비판적 읽기와 관련해서. 그럼 어디도 적용할 수 있다. 비판적 듣기에도 적용을 할 수 있다. 비판적 듣기와 관련해서 새로운 걸 배웠다. 그럼 어디도 적용할 수 있다. 비판적 읽기에도 적용을 할 수 있다. 자, 공감적 듣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입장에서 상대방의 말을 분석하거나 비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이입하여 상대방의 생각이나 감정을 이해하려는 데 그 목적을 두는 너 중심 듣기. 거기가 이제 중요한데, 일단 일체의 판단을 유보하고, 이게 핵심이에요. 일체의 판단을 유보해야 됩니다. 일체의 판단을 유보하고 상대방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을 때 가능하다. 그래서 공감적 듣기의 핵심은 자신의 견해를 개입하지 않고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데 있는데, 이 들어주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소극적 들어주기와 적극적 들어주기, 이렇게 두 개로 쪼개진다는 거죠. 그랬을 때 선생님들께서 외우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소극적 들어주기의 핵심은 뭐냐 라고 하면은 상대방이 말할 수 있도록 화맥을 조절해 주는 게 핵심이다. 상대방이 말을 계속할 수 있도록 화맥을 조절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말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행위는 뭐가 될 수 있다? 소극적 들어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을 지그시 쳐다본다. 그래서 상대방이 내가 관심을 받고 있구나 해가지고 계속 말할 수가 있다. 이건 뭐다? 소극적 들어주기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분이 핵심인데 나중에 읽다가 이제 해줄게요. 자, 아래쪽 보시면 소극적 들어주기와 적극적 들어주기의 변별점은, 그 다음 밑줄 치시면은 청자가 의미 있는 내용을 담아 명시적인 언어로 피드백을 하는가의 여부에 있다. 그러니까 명시적인 언어 행위를 하느냐에 초점이 있다. 그럼 이제 선생님들 궁금하실 게 뭐냐면, 소극적 들어주기에서도 그래서 계속 얘기해봐. 뭔데?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언어 쓰는데요?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언어는 뭐냐? 뒤에 나오죠. 대화 흐름을 조절하거나 상대의 말하기를 촉진하는 단순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의미를 전달해 주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명시적 언어 행위로 볼 수가 없다라고 작년 말에 개정된 교재에서 나와 있는 거죠. 개론서에서. 그렇기 때문에 소극적 들어주기와 적극적 들어주기의 차이는 뭐다? 명시적인 언어 행위가 있느냐 없느냐가 차이다. 그런데 소극적 들어주기에서도 명시적 언어 행위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이것은
다소 화맥 조절 정도만 하는 단순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언어 행위라고 보기가 어렵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화맥 조절의 단순 기능만 한다. 그럼 적극적 들어주기에서 나오는 언어는 뭐다? 조금 더 복잡한 기능을 한다가 되는 거죠. 자, 아래쪽 소극적 들어주기와 적극적 들어주기 보겠습니다. 상대방에게 관심을 표명하면서 화자가 계속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도록 화맥을 조절해주는 격려하기 기술이 중심축입니다. 집중하기 지금 다 비어 있어서 엄청 당황스러우실 텐데 집중하기는 보통 뭐냐면 눈 맞춤, 그죠? 그 다음에 고개 끄덕임, 이런 비언어적인 행위가 중심이 되는 게 집중하기입니다. 이게 기본이 되는 거는 맞는데 소극적 들어주기로 출제를 한다라고 한다면 거기 격려하기 기술에서 출제를 하지 집중하기에서 출제를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격려하기 기술만 선생님들 잘 봐두시면 됩니다. 격려하기. 상대방과 눈을 맞추면서 고개를 끄덕여주거나 공감적 듣기의 표지들을 사용함으로써 상대방의 이야기를 끌어내는 방법. 상대가 나의 말에 집중하고 있다고 느낀 화자는 계속 이야기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격려하기이다. 격려하기에서의 질문은 거기 이제 별표를 치셔야 되는데 격려하기에서의 질문은 이해하지 못한 새로운 정보를 요구하거나 상대를 질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가 이야기를 계속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질문이라는 것에 유의해야 된다. 자, 상대가 이야기를 계속하도록 유도하는 질문이다 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약해주거나 반영해주거나 이런 질문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게 뭔데?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서 상대가 그냥 계속 이야기하게 해주는 추임새 정도의 역할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 이걸 제가 강조를 해드리냐면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형 문제 냈다고 했죠. 변형 문제 초점이 이겁니다. 변형 문제 초점이 이거예요. 왜냐면은 격려하기에서도 질문이 나올 수 있고 적극적 들어주기에서도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두 개의 목적이 다르다는 거죠. 소극적 들어주기의 핵심은 뭐다? 상대방이 이야기를 계속할 수 있도록 화맥을 조절해 주는 게 핵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사용되는 질문도 어떤 질문이다? 상대가 이 이야기를 계속하도록 유도하는 수준의 질문일 뿐이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요약하기나 반영하기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방안을 요약해서 돌려주거나 아니면은 상대방이 눈치채지 못한 부분을 반영해서 이야기하거나 이게 핵심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질문의 목적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지금 초점을 맞춰서 문제를 내놨기 때문에 복습을 하셔야 돼요. 지금 쉬는 시간 틈틈이. 자, 적극적 들어주기 보겠습니다. 언어적, 비언어적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면서 의사소통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도록 언어적, 비언어적 피드백을 보내는 것이다. 청자가 수동적인 입장에서 듣기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메시지를 구성하여 전달하는 측면이 강조된다. 거기 이제 밑줄을 치셔야 되겠죠. 메시지를 구성하여 전달하는 측면이 있다. 그 다음에도 밑줄을 치셔야 되는데 청자가 객관적인 관점에서 문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의 밑줄을 칩니다. 적극적 들어주기의 핵심은 이거예요. 청자가 자기도 몰랐던 관점에서 객관적인 관점에서 문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세 번째 동그라미예요. 청자가 객관적인 관점에서 문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화자의 말을 요약 정리해주고 반영해주는 역할을 통해 화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러니까 객관적인 관점을 확보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적극적인 들어주기인 거고 소극적인 들어주기의 핵심은 뭐다? 상대방이 말을 더 계속할 수 있도록, 그죠? 말을 끊지 않고 계속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소극적 들어주기의 핵심이다. 자, 그럼 요약하기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화자의 말을 요약해서 재진술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화자가 사용했던, 상대방이 사용했던 표현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은 요약하기입니다. 상대의 말을 분명하게 이해했음을 알릴 수 있고 화자의 현재 상태에 공감했다는 것을 드러낼 수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요약을 했는데 그 요약이 잘못됐다. 그럼 뭐냐면은 얘가 집중을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내가 말을 잘못했구나 이런 판단 근거가 된다는 거죠. 그럼 다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자기의 문제 뭐냐면 지금 말하기라고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반영하기. 화자가 한 말의 의미를 재구성해서 피드백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말 그대로 돌려주면은 안 됩니다. 화자가 자신의 상태에 대해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경우 요약하기와 같은 직접적 재진술이 가능하지만 상대가 장황하게 자신의 상태를 설명하는 경우 직접적인 재진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뭐를 해줘야 된다? 반영하기를 해줘야 된다. 근데 거기 보시면은 이성적인 차원에서는 반영하기를 어떻게 하느냐? 화자가 스스로 문제를 바라보는 객관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논리적인 의미를 반영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 지금 너무 더워서 공부가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은 너무 더워서 공부가 안 된다는 말이로구나.
혹은 너가 지금 너무 덥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주면은 그냥 요약한 것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네가 정말 더워서 공부가 안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집중이 안 되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어때? 라고 하면 또 다른 관점을 제시를 해주는 거죠. 혹은 네가 덥다고 하면서 오들오들 떨고 있는 걸 보니 뭔가 다른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건 반영하기가 되는 거다. 그다음 정서적인 차원은 화자가 느끼는 불안과 초조함 등의 감정을 인지하고 이 감정 상태를 자신의 말로 풀어서 진술을 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교육학 책에서 어떤 예시로 나오냐면은 꿈속에서 아버지가 나의 총에 맞아서 돌아가시는 꿈을 꿨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담자가 이거 나올 거예요 아마. 그러면은 반영하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평소에 아버지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불만이 드러난 것은 아닐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식으로. 그럼 내가 인지하지 못했던 감정을 드러내주는 정말 이거 똑같은 예시가 나올 거거든요. 아버지가 항상 총에 맞아서 돌아가시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꿈속에서. 그러면은 평소 아버지에게 가지고 있었던 불만이 그렇게 표출되었다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뭐예요? 감정 수준을 겉으로 끄집어내 주는 거죠. 나도 모르고 있었던 감정을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정서적 차원에서의 반영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반영학이 이해 안 되시면은 교육학, 교육심리학, 특히 상담 부분 보시면은 요거 되게 자세한 사례들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도 요약학이랑 반영학이 아마 구분하는 게 핵심 포인트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뒷장 보시면 모든 것을 모아놨지용. 6문제 보이시나요? 네.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게 이제 공감함의 듣기인데, 자, 공감적 듣기 볼게요. 다음 소설에서 아내가 하고 있는 청자의 역할을 예로 하여 공감적 듣기의 방법을 지도하고자 한다. 기억 니은에 나타난 듣기의 방법과 효과를 조건에 따라 설명하시오. 자, 방법 동그라미, 효과 동그라미. 자, 그 다음 2012년에 공감적 듣기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작성한 문항의 초안이다.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뭐냐면은 평가 문항 수정을 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얘는 지금 공감적 듣기가 핵심일까 아닐까요? 그게 핵심이라기보다는 평가 문항 수정이 가능한가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 보기에 공감적 듣기의 방법이 이제 나와 있어요. 그런데 뒤에 보시면은 질문 형식 동그라미 해보시면은 질문이라는 게 지금 여기서도 좀 중요하게 나와 있구나라고 하는 걸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질문 형식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창석의 부담을 줄이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질문 형식이라고 하는 것을 체크는 해두고 질문이 소극적 듣기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적극적 듣기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봐야 되겠다. 이거 체크는 하셔야 되겠죠. 그다음 2021년을 보시면은 다음을 읽고 공감적 듣기의 효과에 대하여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되어 있는데 효과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작성 방법에 내려가 보시면은 적극적 들어주기 방법의 명칭 표시를 하시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효과를 좀 찾아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감적 듣기가 만약에 출제가 된다 그러면은 소극적 들어주기보다는 어디가 좀 초점이 되고 적극적 들어주기 쪽을 좀 잘 알아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효과가 지금 2007년에도 출제가 됐는데 2021년에도 여전히 효과로 출제를 하고 있죠. 그러면 공감적 듣기라고 하는 것은 방법도 중요하지만 뭐도 알아야 되겠다? 효과도 중요하겠구나 라고 하는 거. 그랬을 때 소극적 들어주기의 목적과 적극적 들어주기의 목적을 구분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소극적 들어주기의 목적은 뭐다? 이야기가 끊이지 않도록 화맥을 조절해준다. 적극적 들어주기의 핵심은 객관적인 관점을 갖도록 해서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적극적 들어주기의 핵심이다. 자, 이제는 비판적 듣기인데 보시면은 다음은 심포지엄의 일부이다. 심포지엄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해결 방법과 사회자의 역할. 자, 문제점 해결 방법과에서 끊으시고 그다음 사회적 역할이거든요. 사회자의 역할. 자, 그럼 문제점 해결 방법이 뭐냐면 비판적 듣기가 문제 해결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문제가 이렇게 묶여서 나오는 거죠. 사회자의 역할은 심포지엄에서 낼 만한 거거든요. 토의 부분에서 낼 만한 거예요. 근데 비판적 듣기는 사실 우리가 듣기의 방법이라고 하는 수용 과정으로서의 듣기 부분 이론 파트에서 봤던 거예요. 1, 2월, 3, 4월에. 근데 그거를 이렇게 응용을 한다는 거죠. 얘를 지금 심포지엄 문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얘는 지금 비판적 듣기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기초이론이 녹아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래 보시면은 타당성 판단입니다. 타당성 판단. 그래서 타당성 판단 기준, 구체적인 듣기 방법 3가지를 서술해라라고 되어 있는데 타당성을 판단하는 방법 3가지를 제시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타당성을 판단하는 방법 3가지. 그럼 이제 보시면은 여기 지금 니은 부분 제가 제시한 사례가 인지 부조화 이론과 어떻게 연계되는지 여기를 잘 잡으셔야 돼요. 네, 제가 제시한 사례 얘가 뭐예요? 얘가
근거 자료입니다. 근거 자료예요. 근거 자료가 인지 부조화 이론이라고 하는 내가 주장해야 되는 핵심적인 내용과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잘못 판단하면서 들으신 것 같다. 태도가 변화하는 사례의 내용이 적절한지를 판단하며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례의 내용이 적절한지를 판단하며 들어주시면 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이 위쪽에는 뭐냐면 어떻게 연계되는지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타당성 판단을 지금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래쪽만 보시면 지금 3개가 못 나와요. 3개가 못 나와요. 이유는 뭐냐면은 자 근거 자료가 이치의 삶의 이치에 합리적인가? 근거 자료가 사례가 그다음에 주장이 우리 삶의 이치에 합리적인가? 이렇게 두 가지잖아요. 주장이 합리적이냐? 근거가 합리적이냐? 세 번째로 쓸 수 있는 게 뭐예요? 주장과 근거가 연계되는 방식이 논리적으로 합리적인가? 라고 하는 걸 따져야 되잖아요. 아까 이제 내용적인 타당성, 형식적인 타당성 했죠. 기억이 나세요? 그러면 이렇게 3가지 정도 해야 짜임새가 맞거든요. 근데 밑에 보시면은 사례의 내용이 적절한지를 판단하며 들어달라라고 했잖아요. 그럼 사례의 내용이 적절하다라고 하면 내용 타당성만 지금 좀 따져달라라는 얘기처럼 들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거 다른 강사분들이 작성하신 거 보더라도 이 위쪽에 나와 있는 어떻게 연계되는지 있죠.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활동을 넣어놓고 있어요. 그 아래쪽에 보시면은 기억에서 확인되는 듣기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듣기 방법 3가지죠. 사실 그 구체적인 듣기 방법 3가지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예요. 하나를 자세하게 3가지로 쪼개는 거거든요. 뭐냐면은 타당성을 판단하면서 듣는 거예요. 비판적 듣기. 이게 핵심적인 답이에요. 근데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 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3가지를 제시를 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다? 제시하고 있는 사례가 이치에 맞는지, 이치 또는 상식에 합리적으로 맞아 들어갔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시하고 있는 인지 부조화 이론이 합리적이고 내용상 명확한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3번째가 뭐다? 인지 부조화 이론과 제시하고 있는 사례가 논리적인 연결 관계가 있는지, 논리적으로 연결 방식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면서 들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며 듣기 3가지를 제시를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조금 깔끔하게 나온 편은 아닌 상황인 거예요. 그렇게 보셨어야 됐고, 그 다음에 이제 2010년 1차인데 객관식 보시면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유명 야구 선수 땡땡땡 씨가 나와서 있죠. 요거 되게 귀한 자료예요. 이거 왜 귀한 자료냐면은 동기화 단계 이론 있죠. 걔가 적용이 되는 되게 귀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동기화 단계를 복습을 하실 때는 요걸 가지고 좀 복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볼 거냐면은 1번과 2번 보는 거죠. 정보의 신뢰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이해한다. 그러면 유명 야구 선수가 운동기구를 광고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유명 야구 선수 동그라미 해보시면은 전문가죠. 그러니까 출처를 믿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출처를 믿을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장의 타당성을 판단하며 듣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핵심은 뭐냐면은 거기 보시면은 표현의 근거는 무엇일까? 타당한 근거가 제시되어 있는가? 라고 하는 걸 따지겠다는 거죠. 요거 2개 정도를 이제 보면 돼요. 비판적 수용에서는. 그래서 광고 읽기인데 얘가 지금 TV 화면에 나온 거기 때문에 지금 듣기 화법에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게 된 것 같아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신뢰성 타당성인데 지금 현재 공정성에 대한 질문이 잘 안 나와 있죠. 그럼 앞으로의 취재 초점은 공정성이 출제가 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비판적으로 뭔가 평가를 해야 되는 상황을 준 다음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물어보든가 아니면은 비판적으로 듣기를 제대로 못하는 사례를 주면서 어떤 평가 기준을 적용해서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평가 기준은 빼놓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비판적 듣기에서? 없어요. 평가 기준은 빼놓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평가 기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출제 초점이 어디로 갈 수가 있을 것 같다. 공정성 지금 따져줄 만한 애가 나와야 될 것 같다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공간적 듣기는 어떤 상황? 효과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소극적 들어주기와 적극적 들어주기를 구분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10분만 쉬었다가 여기 관련된 기출문제 꼼꼼하게 같이 보도록 할게요.